359페이지 할 차례죠. 주택임대차위원회 맞아요? 맞습니까? 예,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회라는 표현이 우리 법령에 4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이 주택임대차위원회, 그리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4번 나옵니다. 4번 위원회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다른 시중에 있는 책에는 이 주택임대차위원회에 대해서는 적어놓은 책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면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두어야 합니다. 둔답니다. 법무부에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기관입니다. 양가로 2번 위원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입니다. 이런 위원회별로 비교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다. 우리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상호간에 선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을 위촉해야 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1호, 2호, 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은 외부위원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이어야 합니다. 그 1번에 보니까 법학, 경제학, 부동산 등을 전공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교수로서 5년 이상 360페이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조교수 5년 이상입니다. 조교수 5년 이상. 자,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년이 몇 번에 있어요? 5년 41번에 보면은 41번에 11번에 있네요. 11번 밑줄 치세요. 11번에 보니까 조교수 5년 이상 유경험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될 수 있다 돼 있죠. 조교수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거기 1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41번에 12번 밑줄 쳐놓으시고요. 5년이란 숫자 같이 비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가로 6번 주택임대차위원회 임기인데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전부 다 우리 2년입니다. 나머지 그 위원들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도 전부 2년입니다. 이 자세한 걸 다 하기는 좀 힘드니까 9번 바로 주택임차권 승계로 가겠습니다. 362페이지 주택임차권 승계입니다. 362페이지 주택임차권 승계라는 것은 이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는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살림해야 된다. 그러면 판례가 재미나는 판례가 있는데 처제하고 형부는 사실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제하고 형부는 그럼 법률혼은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형부, 언니 있는데, 살아있는데? 인간적으로 아니라 법적으로 안 됩니다. 처제하고 형부는 이촌 인척간이기 때문에 안 돼요. 법적으로. 왜 이촌이냐고요? 언니가 이촌이니까 어머니의 배우자니까. 예. 촌수 있어요. 예. 언니하고 이촌이잖아요. 왜 촌수가 왜 없어요? 인척이라는 건 혼인을 함으로써 관계되는 걸 인척이라 하죠. 친족은 피로 가지고 연결되는 게 친족이고 인척은 혼인관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안 돼요. 법적으로. 법률은 안 돼요. 그 처제하고 법률은. 사실혼도 법률혼이 안 되면 혼인의사가 있어야 사실혼이 되는데 혼인의사가 없으면 법률혼도 안 되고 사실혼도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게 처제하고 형부하고 사실혼 인정된 판례가 딱 하나 있어요. 있기는. 국립대 교수인데 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처제가 15년 동안 거기 들어가서 애 키우고 살다가 그냥 같이 살림하고 같이 자고 다 그냥 동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국립대 교수가 죽었어요. 그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은 유족연금이 나오거든요. 사실혼은. 이게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판례는 사실혼을 인정했어요. 원래는 사실혼이 안 돼요. 법률혼도 안 되고. 근데 이건 특이한 케이스로 사실혼을 인정 안 하는 취지는 그 사회 질서에 반한 우리 전통 간섭에 비춰볼 때 혼인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법익보다는 이 개인 이때까지 15년 동안 모시고 15년 동안 같이 살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 연금 수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판사가 인정해 줬어요. 원래는 안 됩니다. 형부하고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안 된다고요. 그거는 불륜이 몰래 도망가고 텔레비전에 그 세상 실제 상황 MBN에 나오는 거 그거는 지금 예를 들면 신교코 롯데 회장하고 서미경 씨하고도 불륜이에요. 사실도 텔레비전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뭐라더라 두 번째 배우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배우자도 아니고 사실혼도 아니고 그거는 불륜이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혼인은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는 가니까 일부 사처제더라고. 4번까지 결혼하면 정부에서 장려금 주더라고요. 2번까지는 1억씩 나온다더라고요. 두 여자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예, 그런 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밖에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혼도 안 됩니다. 형부 처제 간에는. 이 사람들도 그 롯데 회장도 사실혼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있고요. 그럼 사실혼이 된다면 법률혼하고 다른 점은 오직 혼인신고만 안 한 상태일 뿐이에요. 같이 결혼해가지고 요즘은 혼인신고 한 1년 있다 하는 경우도 있죠. 살아보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혼인신고 안 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사실혼입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사실혼은 상속 안 됩니다. 민법에서도 상속 안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배우자 특례가 있어요.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명의신탁은 처벌 안 하는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혼만 해당됩니다. 다만 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법률혼을 하면 그때부터 또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오직 주택만 보호가 된다. 왜냐하면 주택은 이거 잘 데가 없으면 사람 죽어야 되잖아요. 상가는 상가 없어도 어디 가서 막노동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주택은 꼭 필요하거든요. 의식주 해결에. 그래서 주택만 상속이 된다고요. 둘이만 살다가 죽으면 상속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만 같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자에게는 전혀 상속이 안 됩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만약에 이 남자가 있고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한 집에 살림을 같이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노부모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만약에 둘이만 살림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임차인 사망하게 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가 쓴 민법책, 우리나라 민법책 가장 유명한 게 곽윤직 교수하고 김형배 교수, 이분들이 쓴 건데, 곽윤직 교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근데 이 김형배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노부모를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모셔요, 안 모셔요? 숨도 안 쉬고 그냥 안 모셔요? 모시면 되겠죠. 어떻게 모시면 돼요? 이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한테 정지조건부 계약을 하면 되겠죠. 임차권 나한테 넘겨라, 모실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권을 양도받으면 돼요. 양도해주고 임대인이 채무자잖아요. 임대인한테 통지하면 되겠죠. 내용증명 보내면 되겠죠. 내 배우자한테 임차권 양도했다, 나중에 돈 이 배우자한테 내주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거기 우리 교재에 보니까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냐면 2년 계약을 체결해 놓고 1년 만에 임차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2년 동안 1년 남은 1년 더 살 수 있는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뭐냐면 남편 죽었는데 밤에 꿈속에 계속 나타나서 자기야 저승에 같이 가자 하고 와서 목 조르고 이러면 무서워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무섭죠. 그럼 주인한테 도저히 이게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방 빼야 되겠습니다, 한 달 안에 말하면 돈 내줘야 된다, 보증금,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랑한 만큼 무서워요. 안 사랑한 사람은 안 무서워요. 예, 그러면 1개월 이내에 방 빼야 되겠다 말하면 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362페이지. 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되었는데요. 상가의 경우에는 모든 상가가 아닙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창회 건물이나 종중건물, 문중건물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적용돼야 안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현업에 있는 분들 제가 연수교육 해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많이 묻더라고요. 그 아파트 단지 내 1층에서 어린이집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적용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린이집 사업자 등록 안 합니다.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창회 사무실 같은 것.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영업용 건물이, 상가라는 말 그 자체가 장사하는 건물 이 뜻이죠. 그 장사하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럼 공장 같은 거 적용되냐 하면, 공장은 생산시설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아요. 생산하고 판매를 같이 하고 있다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이 되고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그 우리 363페이지에 있는 숫자 4억 이거 바꿔야 되죠. 오늘 내드린 프린터, 오늘 내드린 그 문제 프린터 1번 해설에 보면 적어놨습니다. 오늘 프린터 1번 해설에 보면 적어놨죠. 해설에 박스 있습니까? 이 숫자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 문제 1번 해설에 표 있죠. 이 금액을 쉽게 말하면 6억 천이라고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6억 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을 때에는. 근데 지금은 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데 36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이게 소위 리쌍방지법이라고 해서 생겼어요. 이게 예외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제가 리쌍방지법이라고 했는데 리쌍 길이 서울에서 45억짜리 건물을 자기 돈 10억 가지고 샀어요. 10억 가지고 은행 융자 받고 그 다음에 그 임차인들 보증금 안고 그 다음에 그 세입자들 다 내보내버리고 새로운 세입자 받아가지고 권리금 받은 게 20억이에요. 그래가지고 45억짜리를 사가지고 96억에 매물 내놨다가 비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뭐 카페베넨가 어디에 통임대를 했어요. 건물 전체를 7년간. 7년간 이렇게 임대하니까 그 급히 전문점에서는 보니까 완전히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새로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건물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밖에 외벽도 다 새로 만들더라고요. 자기들이 임차인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됐으니까 옛날에 어떻게 되냐면 건물주 바뀌면 세입자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새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악용했어요. 예를 들면 건물주가 실제 건물주는 그대로 있으면서 명의만 동생 명의로 바꿔가지고 동생이 와가지고 건물주 받겠다 다 나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는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6억 초과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주가 바뀌어도 이제 계약기간 장사할 수 있고 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결국은 5년 동안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주인이 내보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1년에 5%밖에 못 올린다.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1년 지날 때마다 왕창 올리면 버티기 힘들겠죠. 세입자들은. 그래서 사실상 주인이 내보내려고 맘먹으면 세입자는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을 해줍니다. 이 환산보증금을 6억 1천만 원, 서울에서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권리금 회수 기회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가지고 이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 좀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아가겠습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되는 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상가금을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것 환산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 환산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죠.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도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가능해요. 이 6개는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그 363페이지 6억 천 이 적용되는 금액 우리 오늘 문제 1번 해설에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면
1번 문제 해설의 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필기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서울인 경우에는 환산보전금이 6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선 면제 같은 거는 못 받아요. 우선 면제도 못 받고 월차임 전환율이라든지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적용이 다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6개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6억 1,000이 초과되면은 확정일자도 안 찍어줍니다. 세무서에서 도장 찍어봐야 우선 면제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 프린트 1번 해설을 보시면 돼요. 표 오늘 내드린 이 지금 적고 있는 거 오늘 문제풀이 1번 해설 표에 있죠. 과밀억제권역은 5억입니다. 5억은 이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은 5억인데 올해 이게 1월 26일 날 바뀌면서 부산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 학생이 이렇게 암기하고 있더라고. 부산 오뎅이니까 5억이다. 부산 오뎅 5억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5억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600이 1은 5고요. 그 다음에 3구는 27이라고 했죠. 3억 9천 이하인 경우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3구 3 곱하기 9는 27이니까 3구 27 2억 7천 이하인 경우만 적용된다. 올해 근데 신설된 게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종시, 그 다음에 화성시, 그 다음에 지금 파주시가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대요. 뭐 남북회담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게 수익률은 높아요. 만약 세담 성사가 잘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잘 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잘못돼 버리면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위험한 게 수익률 높아요. 안전하면서 수익률 높은 거는 거의 없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돼. 돈 벌려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안전하고 완전히 안전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 분석해가지고 해버리면 이미 떼내져가지고 그때는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어쨌든 이게 파주, 화성, 세종시가는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 숫자는 우선 면제를 받는 숫자예요. 이 숫자보다 더 높으면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그럼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얼마냐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최우선 면제 받는 것은 환산보전금이 서울의 경우에는 6억 6,500만 원,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주면 2,200만 원까지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보전금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은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1,900만 원까지 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는 3,8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은 1,3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은 1,000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이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부산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됐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부산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산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부산이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부산이. 그 다음에 또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화성, 파주는 광역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세종, 화성시, 파주시가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저도 법무부에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개정하면서 이번에 바꾼 게 이 앞에 부분만 개정을 한 거예요. 뒤에는 그대로 있고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러면 헷갈려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 불만이 없는데 너는 탈북했냐?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건의하면 이거 바꿔주겠죠, 다음에. 근데 이런 게 헷갈려야 이제 시험 내기는 좋잖아요, 출제인들이 보면. 그래서 오늘 문제에 제가 오늘 내드린 1번 문제 나중에 풀이하겠지만
1번이 답인데 파주에서 5억 원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오늘 문제 1번에 1번 X라고요. 파주는 광역시니까 3억 9천 이하인 경우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1번에 1번입니다. 어제 다른 학원에 해보니까 이 10문제 중에 답이 5번이 뭐 6개인가 7개인가 된다더라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제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냈고요. 그 진짜 5번을 내려고 낸 것도 아닌데 5번을 하면 어려워요. 5번까지 다 읽어봐야 되죠. 1번이 답 확실하게 답 알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 실제 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1번 8개, 2번 8개 각각 8개씩 해서 5, 8, 40, 40문제 내라고는 한대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오늘 이게 5번이 많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옆에 사람한테 많이 받았다고 자랑시키려면 전부 5번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60점 이상 나와요. 근데 이거 문제 어려워요. 오늘 내드린 문제도 그렇고 지난주에 것도 그렇고 어려운 거는 제가 다 독창적으로 만든 게 많아요. 그냥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 베끼면 쉬운데 지금 고통받아야 나중에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일부러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제가 출판사에 돈 받고 낸 문제라고요. 이게 그래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베낄 수는 없잖아요. 다 조금씩 제가 그 새로운 문제 1번 이런 거는 시중에 없거든요. 올해 개정된 거니까 없잖아요. 짜증내지 말라고 그래도 점수 안 나온다고. 어떤 분은 네가 이해는 안 시키고 맨날 암기만 하라 하니까 한 2문제밖에 못 맞았다 이렇게 하고 짜증내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좀 해설 보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기분 좋게 뭐 쉬운 것만 내가지고 8개 맞으면 뭐예요. 시험지 받아보고 고통받을 건데 지금 고통받는 만큼 나중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화성, 세종, 파주시도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그 1번 해설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363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이 되고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는 이게 양가로 4번이 시험에 주택하고 상가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그 다니다 보면 저도 현업에 중개업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눈물의 폐업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망했다 해가지고 3개월만 한 달만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년 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한 3개월씩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진짜 망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망한 게 아니라 그 싸게 사가지고 그렇게 파는 게 엄청나게 돈 많이 번대요. 옷 같은 거 킬로그램당 얼마씩 사가지고 그게 뭐 한 10,000원씩 팔면 엄청나게 남는데요. 그 뭐 그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석 달 하면은 월 석 달에 뭐 몇백만 원, 900만 원 또는 뭐 그는 임대료는 다 다르겠죠. 매장 크기에 따라서 그 석 달 900만 원 미리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 그럼 석 달 후에 그냥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 놓고 나중에 안 나가고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주장하고 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런 거는 계약서 적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일시사용 임대차 이렇게 적거나 또는 확약서 또는 뭐 이행각서 이런 거 적어요. 3개월 후에 무조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요. 그냥 임대차 계약 적어놓으면 1년 미만으로 적어도 최단기가 1년이잖아요.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입니다. 임대차 기간 최단기 존속기간인데 최단기가 주택인 경우에는 몇 년이에요? 주택은 2년, 최장기는 없죠. 상가는 최단기가 몇 년이에요? 1년이죠. 최단기. 최장기는 없습니다. 옛날에 민법에 20년 있었는데 다 삭제됐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농지는 몇 년이에요? 최단기가 농지는 3년이고요. 민법에서는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 없죠. 최장기도 없습니다. 민법은. 그 다음에 전세권. 민법의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기는 1년이고요. 최장기는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최장기는 없습니다. 최장기는 없고 최단기는 경관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이런 거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민법인데도 이거 암기잖아. 민법도 이런 건 암기해야 되죠. 민법이라고 무조건 100% 이해 안 돼요. 이거 숫자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 숫자는 암기해야지. 우리 사법고시 칠 때도 2차를 적으려면은 기본적인 걸 암기를 해야 돼. 그래야 뭐가 비교해가지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해만 해가지고 적으려면 못 적어요. 그럼 기본 틀을 암기를 해야. 예를 들어서 민법 사법고시 어떻게 나오냐면 전세권과 임차권을 비교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그냥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세권의 특징, 임차권의 특징 서로 비교해가지고 이런 장단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학설, 뭐 판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적는지 답은 없어요. 어쨌든 문제는 그렇게 나왔어요. 38회 사법고시 시험에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 논하시오. 2차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논문이든 논술형 문제든 다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다음은 364페이지 양가로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이건 주택에는 없고 상가에만 있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8가지는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1년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는 건 아니고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 즉 5개월 동안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인이 해야 됩니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요. 갱신될 때마다 5%씩 올릴 수 있죠. 작년에 9%에서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바뀌었죠. 처음에 1억이면 1년 지나면 1억 500, 또 1년 지나면 1억 500에서 5%, 또 그 정액된 금액에서 또 5%씩 계속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럼 3년간 장사를 하다가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대라는 걸 뭐예요? 다시 세를 놓는 거죠. 전매라는 것은 다시 대파는 거잖아요. 샀다가 그게 전매고, 전대는 다시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게 전대예요. 그래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 애들이 문제에 보면 있어요.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 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요. 이 8가지 암기 프린트 54번에 있는데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암기 프린트 54번 1번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라는 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만 나오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는 2기죠. 3개의 차임액.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옛날 사법고시에 상당한 보상을 공탁한 경우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신에 동의받아서 하면 X죠.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동의 없이입니다. 동의 없이 대신에 동의받아서 하면 X라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번 이게 많이 악용되어 가지고 7번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다가 기역, 니은, 디귿으로 세분화했다. 기역을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뭐 악용할 우려는 없는데, 만약에 6개월 후에 재건축한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계약서 쓰자고 하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했죠. 주인은 2번 리언을 많이 악용한다고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무슨 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리언을 현실적으로 많이 악용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거는 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는 없죠. 현실적으로 리언을 많이 악용한다.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계약갱신 요건의 최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1년으로 보죠. 지금 상가기 때문에 2년을 1년으로 고치십시오. 364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2년이 아니고 1년.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택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되면 주인은, 임대인은 세입자한테 또 2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상가는 묵시적 갱신 되면 건물주는 또 1년간 최단기 존속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되죠.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자동 연장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재계약서를 다시 문서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해요? 중간에 권리 변동은 없고, 뭐 예를 들면 대출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가만 놔놔가지고 자동 연장되는 게 좋냐고요? 아니면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1년 또는 2년 적는 게 좋냐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자동 연장되는 게 좋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만약에 새로 2년, 주택인 경우 2년, 상가는 1년이잖아요. 그럼 상가 1년 계약 체결했으면 1년간은 장사해야 되고, 장사 안 돼서 나가고 싶어도 나간다고 하면 주인이 1년간 월세를 다 까버릴 수 있다고요. 보증금에서. 근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나가겠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석 달 월세만 까고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동 연장되는 게 좋아요. 근데 막 세입자들이 자꾸 주인이 그냥 연장, 그냥 그대로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막 새로운 거 하려면 귀찮거든요. 그냥 주인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불안해가지고 자꾸 계약하자,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굳이 그리 할 필요 없어요. 세입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자동 연장돼도 또 최단기 존속기간 할 수 있다고. 장사를 1년간은. 주택이면 2년 살 수 있다고요. 자동 연장되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365페이지. 대항력이 주택의 경우에는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상가는 상가 인도받고 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날,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신청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농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7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보니까 어떤 세무서에서는 당일날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불공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부일로 하면.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입니다. 인도받고. 그러면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게 물권적 효력이잖아요. 즉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새 건물주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제3자에게도.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주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건물주에게만,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속 계약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를. 자, 그 다음에 5번 우선면제권입니다. 우선면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면제 효력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우선면제권 행사 시행 요건인데 임차 돈 받으려면 배당 받으려면은 건물을 인도해야 됩니다. 명도해야 됩니다. 즉 집 빼주고 상가 빼주고 집 빼주는 거하고 돈 돌려받는 거하고 동시행 관계 있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경매 신청권 보장인데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경매 신청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 경매는 신청할 수 있죠. 전세권은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서 임차권은 임의 경매 신청은 안 되고 집행권원에 의해서 강제 경매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면제입니다. 366페이지. 최우선 면제 이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이게 최우선 면제잖아요.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는 서울에서 6,500만 원 이하 환산보증금이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66페이지 그 표에 있는 4억을 6억 천으로 3억을 5억 천으로 이렇게 오늘 내드린 프린터 문제풀이 프린터 1번 해설 보고 바꾸셔야 되겠죠. 올해 바뀌었습니다. 책 나오고 나서 개정된 부분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사항인데 367페이지 임대차 관계 조사 요청권입니다. 자료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그 선순위 세입자 확정일자 받은 날짜까지 다 열람할 수 있어요. 열람 요청하면 이해관계인의 개업공개사는 포함되지 않아요. 개업공개사는 안 된다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이런 경우만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앞에 주택할 때 했죠. 주택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주택할 때 했죠. 이거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우리 지금 100분의 9 동그라미 이번에 100분의 9를 100분의 5로 고치셔야 되겠죠. 1월 26일 날 올해 개정됐다. 5%밖에 못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환산보증금 6억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68페이지 월차임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은 앞에 주택할 때 했습니다. 1할 5푼이 아니고 그 두 번째 줄에 1할 2푼으로 고치십시오.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전대차 준용인데 전대차도 준용된다고 해서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정감 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규정은 그 외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이런 거는 전차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강행규정이다.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따라서 만약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최단기존속기간이 1년인데 6개월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임차인은 6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369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그 9%도 5%로 바꿔야 되겠죠? 1월 26일 날 올해 개정됐다고요. 369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약정한 차임의 9% 이내 이걸 5% 이내로 바꿔야 되겠죠? 올해 개정된 부분. 자, 여기까지 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369페이지부터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 중에서 5문제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